민주공화국이다.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확보가 쭉 있어서 소프트랜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요한 거 기본소득은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요. 열린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2번의 국민 면접 그리고 4번의 TV 토론회를 마쳤는데요. 7월 9일에서 11일까지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서 6명의 민주당 본경선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9명이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 서류가 민주당에 접수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도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4번의 TV 토론회를 쭉 보셨을 텐데요.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사실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누가 1위를 달리는지는 그냥 알잖아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1위를 공격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개인 발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공격이 되면서 집중됐죠. 예, 그러면서 네. 이 지사는 소신 발언보다는 이제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수세에 몰렸다라고 하는 형국이 하나 있고요. 또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이 지사가 조금 정세균 전 총리 질문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태도의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좀 감정적인 발언들. 예, 감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좀 어수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내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면요. 당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는 결국 본선에 내보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건데 서로 이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보니까 경선까지 가기도 전에 전부 그냥 그 상처를 너무 많이 입고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을까. 네. 당내 경선 과정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주로 공격을 다른 후보들로부터 받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약간 보호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일각에서는 재미연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명추연대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제라든지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로 계속적으로 보내온 게 사실이고 1위의 지지를 차지하는 분들로부터 조금 표를 받아 안고 싶어하는 어드밴티지를 염두에 두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본인은 조국 전 장관과 연대 촛불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그 힘으로 조금 지지율도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촛불 정신의 회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해가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것이 매우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제 컷오프 통과 때까지는 아직 본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이미지도 좀 부드럽게 가져가고 또 우아하게 좀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면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제 또 포문을 열겠죠.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특유의 어떤 본성, 공격 본능 이런 게 되살아날 것이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잘한 후보? 그래도 평가를 그 와중에 해주시다면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토론의 측면에서. 저는 박용진 후보가 꽤 신선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제일 재미없게 뭔 말인지 모르게 하여튼 엄중하게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좀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네네. 의원이 상당히 잘 했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아주 늦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정세적으로 파고들었던 후보는 의외로 최문순 지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유의 감자를 네네. 들고 나와가지고 뭐 무슨 감자 이야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내고 네. 또 극기하는 국민 면접에서 상위권 점수도 맞아요. 네.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컷오프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압박 면접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토론 배틀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압박 면접, 국민 면접을 본 건데 이 처음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를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김혜영 전 최고위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여러 가지 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3자 시각에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당내 경선에서 저런 식으로 당내 후보자를 공격하는 그런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치 뭐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더 나가서 본선에서 경쟁력을 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나온 이야기는 항상 상대방에게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후보가 예를 들어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저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네네. 항상 상대방이 거들 때는 그 파급력도 크고 힘도 그렇죠. 쏠리기 때문에 네, 공격 포인트. 정말 그런 제도 자체가 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어찌 감히 국민의힘 같은 저런 당에 지느냐 뭐 이런 강박한 네, 얘기 있어서 이벤트에 밀리느냐 어떻게 그렇죠. 뭐 우리가 이런 전문가인데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뭐 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압박 면접은 어떻게 보였어요? 김혜영 최고위원에 대해서 평가도 네. 굉장히 좀 상반되긴 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예방 주사의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문적답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한편으로 이참에 본인이 약점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털고 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매우 아픈 질문을 더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객관적인 분이 와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 다양한 질문들을 아주 깊이 있게 준비해서 질문을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문제는 풀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국민의힘을 의식하는 것 같아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마다 네. 한쪽이 잘 나가면 다른 쪽이 따라가는 형태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왔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따라가는 척이라도 해야죠. 컷오프 6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 임하게 되는데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6명의 후보 누가 될 것인가? 뭐 저는 쉬운지 눈에 어려운지. 훤히 보이는데 네. 뭐 괜히 말씀하시긴 그 해주고. 말씀드리기가 그건 안 그래도 의원님부터. 지금 속상할 텐데. 지금 후보자 중에 가장 젊은 후보자죠. 네. 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그렇습니다. 젊다고 해도 박용진 50대. 의원은 사실은 진보등 정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에 들어왔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혹은 이 삼성 저격수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 대선에 임하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시장주의를 생각하고 또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자기의 그동안에 각이 졌던 모습들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부드럽게 원만하게 넓히는 자기 스스로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벽돼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깨는 데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까?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조금 그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저렇게 말은 해도 생각은 굉장히 다를 거다. 더 나가서 결국에는 삼성 저격수, 뭐 삼성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부르르 떠는 그런 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아직까지는 미덥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전히 칼을 발톱을 그리고 숨기고 이제 있는 것이다. 토론을 잘한다라는 데 대해서 너무 그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무슨 뭐 윤석열 총장은 내 앞에 보내놓으면 1시간 내에 케어시키겠다 뭐 이러던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 가서 뭐 토론할 일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송영길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깨문 발언,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막 게시판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대깨문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원래 열혈 지지층에서 약간 자조적으로 시작된 건데 이게 야당이 쓰게 되면서 뭔가 약간 조금 맥락의 변화가 있었긴 했습니다. 네. 당대표가 일단 그런 용어를 쓰는 데 대해서 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도 나중에 되면 불편한 세력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열혈 지지층은 당연히 또 반발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말씀은 지극히 온당한 이야기지만 이제 당대표가 그렇게 당의 어떤 열혈 지지층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또 그분들이 또 더 이제 반발하고 이러면 이제 당내 분란이 또 되잖아요. 과거에 보면 적절한 어떤 자제 요청까지는 좋은데 또 그분들을 조금 심사를 뒤틀리게 건드리지 않았나. 뭐 그런 면으로 재밌게 지켜보고 있죠, 뭐. 네. 제가 뭐 민주당이 꼭 잘 돼야 되는 당이 아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의 어떤 그 발언 맥락은 지극히 뭐 온당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사실 근데 이제 당대표가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할 때는 당내 분란이 될 수 있는지까지 좀 생각해 생각을 보는 정무적으로, 건데 네. 뭐 분란이 되니까 저는 기분 좋게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속으로 박수를 치는 이제 문제는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이밍상의 문제예요. 지금 당이 한참 경선이라고 하는 쪽에 좀 집중해 줘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당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당대표가 밖에 나가서 한 용어 때문에 분위기 자체 절반을 그냥 극에 할애해 버리는, 그래서 당이 어지럽다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하는 게 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네네. 강성 지지자들의 과잉 대표성의 문제, 또 실제로 우리 당이 그야말로 정권을 연장하려면 일정 정도 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개성할 건 개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건데 네네.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말하자면 계속 옹호해 가면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왜 하필 내부 경선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정무적인 판단에서 좀 저는 좀 불만이 있다고 약간의 보여집니다. 실수가 예. 있었다. 네. 지금 여권 내 지지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 그리고 추미애 후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어떤 대선 출마 슬로건 뭐 약간 겹치는 것도 있고 요즘 네. 공정 정의는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는 이슈니까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이슈 슬로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중산층 70% 자체도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그걸 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부가 상승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성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거의 뭐 터부시할 정도로 민주당 또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둘째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할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집값이나 좀 잡아달라고. 네. 그리고 세금 좀 그만 때리라고. 그럼 좀 나아질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아주 뭐 엄중하게 뭐 크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니 역시 공약도 그랬다는 거죠. 각각의 슬로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주 네, 의원님? 우선은 뭐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 이렇게 해오면서 경험들이, 네. 상당히 어떤 자기의 공약을 철저히 지켜왔다, 실력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내 삶을 지키는 나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신복지라든지 어쨌든 그 중산층 강화라든지 네. 그와 같은 스탠스를 좀 말하는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는 네. 경제 정책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뭐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이 높이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이제 인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정부의
한계를 좀 더 개성하고 수정 보완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킨다라고 하고 중산층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성장 담론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이제 더 창의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법치나 인권이나 이거 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어떤 뭐 노력의 모습들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다른 예비 후보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일단 예고했던 대로 지난 5일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일화 과정이 이게 끝이 아니겠죠. 앞으로 이제 있을 테고 또 한 번도 민주당에서 사실 결선 투표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반 이재명 이 구도 속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는 2등이잖아요. 그렇죠. 2등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응하겠죠.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결선 투표에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아마 결선 투표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를 통해서만 뒤집을 수 있다라는 판단들이 객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9월 5일까지 1차 말하자면 투표 과정 동안에는 후보 단일화를 안 하고 견뎌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35% 정도의 박스권 내에 이재명 지사를 묶어두는 게 관건이겠죠. 만약에 40% 정도 가까이 가버리면 결선 투표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완전히 대세론이 굳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5% 수준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또 하나 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본수는 뭐 여론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누가 많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냐, 누가 더 조직적으로 거대하게 전국적인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뭐 이재명 지사가 30%, 정세균 후보가 3%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영향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본선에 가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다이나믹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9월 5일까지는 나머지 6명이 네. 각계 전투를 통해서 하고 네. 만약에 결선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그 나머지 3, 4일 동안에 상당히 이합 집산을 통해서 그야말로 반 이재명 연대가 가동될 가능성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지금 전 총리도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하고 스탠스에 갈등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선 투표 갈까요? 지금 결선 분위기. 투표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는데 많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모든 후보들이 결선 투표를 노리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죠. 네. 어쨌든 좀 끄집어 내려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조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화력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결선 투표 민주당 처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근데 본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앞으로 뭐 후보가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똑같은 위치인데 저분이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능력은 많이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끝까지 견뎌내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이재명 그렇죠. 지사일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데 최근에 그 출마 선언부터 이후로 쭉 보면서 일단 굉장히 좀 뭔가 초조하고 경직된 얼굴 그리고 더 나가서 엄청나게 불안해 보이는 모습 이것이 이제 후보자가 그런 모습이면 유권자들은 알아채거든요. 네, 네. 그럼 점점점 그것이 이제 그 인상이 굳어지면 아마 지지세도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출마할 때 온라인으로 출마하면서 영상을 하고 뭐 아침에 일찍 유포를 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네. 기획력이 있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제 그때 나타나는 어떤 태도의 문제 우리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노정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성일지 어떤 지금 초조함 때문에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다 한 줄 평 듣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저는 결과적으로 민주당 경선은 해보나 마나 이재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 경선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많은 어떤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이 TV 토론이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무슨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조금 불미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풍경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의 후보들의 내용들이 알이 차 있구나. 쉽게 정권 교체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계기는 분명히 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일주일간 더불어민주당 총 정보량은 8만 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급상승 연관어 1위는 예비후보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첫 여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2위는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지난 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대정신으로 공정성 확보를 꼽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두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이 화제가 되면서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3위는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 호텔에 처음 모여 공명선거 서약식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4위는 단일화입니다. 지난 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강재 의원이 정 전 총리로 첫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요.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이재명 연대의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단일화 이슈가 화제였습니다. 5위는 국민 면접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민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대선 주자 예비 경선 행사를 치렀습니다. 국민 면접관을 상대로 9명의 후보가 1분씩 답하는 블라인드 면접과 3명의 면접관이 각 후보를 10분간 압박하는 1대3 집중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급상승 인물 순입니다. 1위는 김혜영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혜영 전 의원이 국민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나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특히 추미애 후보에게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습니다. 2위 김소연, 4위 김경률 역시 국민 면접 관련인데요. 민주당이 국민 면접관으로 발표했던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의 선정을 취소하고 미디어 스타트업 대표인 김소연 씨가 사퇴하면서 두 사람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3위는 윤석열 장모입니다. 지난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편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공세를 가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은 공상인 것 같다라고 말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과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불이권된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김기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죠.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부동산 문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각 주자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시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기 대선의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역대 정부 보면은 정부의 이름도 각각 있었고요. 물론 이름을 그대로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시대의 정신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정부가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 정치에서 사실은 그 선거를 하면서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겠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군사정권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나올 때 군정종식, 문민정부 이렇게 그 단순하지만 명쾌한 국민적 아젠다를 내세운 것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이상의 더 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 아젠다를 내세운 정부를 아직 못 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평적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낡은 정치 청산, 지역주의 극복 뭐 이런 부분들이 왔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뭐였나 하면 그때 바로 IMF 네네. 국면에서 네.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때 김대중 후보가 내세운 게 준비된 대통령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쪽박차게 생겼는데 네네. 내가 가서 정리하겠다.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굉장히 울림이 있었죠. 97년 그렇죠. 12월 대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명박 후보는 선진 1, 2국가,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그게 또 대표됐었고,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쭉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주자들 보면은 공정 정의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디폴트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산층 경제 성장, 뭐 평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조국 사태 이후로 전부 이제 공정한 경쟁 내지 공정한 뭐 사회 관리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최소한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는 시대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 엄청난 불공정뿐만 아니라 위선자들이 득식을 거렸다 이런 피해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도 뭐 공정한 가치 배분, 공정한 사회적 그 기회 확대 네.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은 저는 크게 보면 새로운 계약, 또 새로운 성장의 그 방식 네. 이런 것이 충분히 토론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공정도 좋고 분배도 좋고 뭐 이렇게 복지도 좋지만 실제로 성장 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의미가 있냐 없냐, 뭐 대기업이 계속 주도해 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될 거고 경찰, 검찰, 공무원 전체의 어떤 그 우리 근대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특히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정치 개혁과 행정 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같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그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네. 사실 이 대통령은 뭐 관리를 잘하는 관리형도 있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스타일상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요. 또 개인적인 또 능력으로 들어가면 또 디테일이 달라질 텐데 앞으로 새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필요할까요? 저는 사회 현상을 보는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그 어떤 시각,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공정한 시각을 갖추고 우리 사회 전체를 그 안정적으로 봐주는 그런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좀 편벽된 가치관을 가진 분이 권력을 행사하면 사회 전체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염원하는 그런 방식과 또 그런 방향을 왜곡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건전하고 좀 그 안정적인 시각을 갖춘 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 공동의 그 관심사, 사회 공동의
그 이해관계,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관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관심도 있고 실제로 그런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 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제발 상식이 통하는 분. 상식이, 네. 네.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시각, 예. 상식적인 그게 사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어려운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차기 대통령 차질은요? 어쨌든 세계가 뭐 정치든 경제든 글로벌화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네. 된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4강 속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이제는 그것이 통상적인 부분, 상업적인 부분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은 경험과 시야를 가지고 조정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 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이 돼 있는 후보들도 있긴 있는 거죠? 많죠. 양쪽 다 많습니까? 안 된 분보다는 대부분이 훨씬 많죠. 당연히. 네, 다행입니다. 아이, 그럼요. 네, 대부분이 아닐 큰일 거라. 날 이야기. 알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직 검사부터 언론인, 정계 인사들까지 전방위로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가짜 수산업자와의 연루 가능성과 사면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거론하며 부패 완판당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수산업자가 현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받은 점이 석연치 않다고 반격했습니다. 특별 사면 논란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당시 사면 기준을 충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해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심지어 수산업자도 아니고 가짜 수산업자예요. 그리고 병풍을 치르고 있던 건지 검찰, 경찰, 언론인 뭐 굉장히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서 좀 사건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가 보면 늘 쏟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에요. 근데 아마 문제가 된 김모 씨, 사기꾼 김모 씨가 접근한 방식이나 지금까지 궤적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돈을 펑펑 쓰고 내가 1,000억대 재산을 갖춘 저 지방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다니더라도 그 태도에 문제가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저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쏘갔던 스스로가 좀 이해관계를 맺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등장하는 게 과메기, 독도새우 그런 거예요. 네네. 그 정도면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 사람 피해를 많이 입히고 또 등장하는 방식이 좀 저열해요. 지금 정말 전방위적인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독도새우나 과메기 등등부터 포르쉐까지 나왔는데 유명 정치인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의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정치권도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분이 이제 배경 자체가 포항이니까.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포항의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가능성으로 봐서는 국민의힘 아무래도, 쪽이 네, 많다. 지역이. 지금 어쨌든 국회가 반성해야 될 것은 또 국회 안에서 무슨 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무슨 평화상 하다 보니까 듣도 또 보도 못한 상이에요. 네. 그 상을 받으러 또 듣도 보도 못한 언론인들이 만들어가는 저는 안 갔어요. 예. 그렇다 상 주는데 보니까 안 가요. 또 많은
뭐 예컨대 이제 선거에 써먹으려고 무슨 상도 받았다. 상 받으러 가니까 거기에 뭐 연예인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니까 자연스럽게 수상자로서 그때 상 받았을 때는 또 뭐 체육계 인사로 혹은 뭐 언론계 부회장 이러니까 뭐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기분 뭐 기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총선 때 보면 길거리에 다 후보들 옆에 가면서 지나가는 유권자입니다. 팬입니다. 사진 찍읍시다. 네네. 안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그걸 일단 가지고 찍어야죠.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관계 인사가 친목을 통해 가지고 이미 특별검사까지도 친하게 사진 찍었는데 그 사람은 네.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이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검사 판사들이에요. 검사 판사들. 왜냐하면 내가 검사고 내가 판사인데 네, 설마. 내한테 사기를 치겠냐 이러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렇죠. 창피하죠. 그리고 이제 사기꾼이 얼마나 지능적이냐 하면 매덕 이렇게는 사기를 안 쳐요.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사기를 딱 친다. 좀 뭐 사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줄줄줄 뭔가 매뉴얼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홍준표 의원이 SNS에 물론 이제 말씀은 과격하신 편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글을 쓰셨어요. 나도 만났다. 네. 근데 사기꾼을 알아보는 법 첫 번째 명함에 굉장히 많은 게 쓰여 있다. 그렇죠. 네, 모든 게 네. 다 있고 네. 두 번째 과시욕. 그래서 나 외제차 5개야. 사진 보여주고 이때부터 의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밥 사진 한번 많이 보여주는 사람. 사진 많이 보여주는 사람. 유력 인사하고 사진 보여주는 네, 유력 인사와 사진, 나 집에 외제차 엄청나게 비싼 거 예. 많아 이렇게 과시욕들 그런 거 딱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안 만났다라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구구절절 SNS에 먼저 쓰셨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참 재밌는 이름 나올까봐 미리. 미리 그것도 영리한 또 방법이죠. 어쨌든 현역 네. 지금 현재 포항 국회의원도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고요. 네. 포항시장도 만났을 거고. 그거하고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봉주 의원까지도 독도세월을 받았느냐는. 굉장히 전방에서예요, 정말. 뭐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떻게 그 연관을 맺었는지 하여튼 그런 정도면 저거 자기 동네를 뛰어넘어서 말을 전방위적이라고 봐야 아니 돼요.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집으로 선물을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친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보내요. 못 보내요. 집으로 보내는 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무실도 아니고. 근데 박지원 원장은 자기 집으로 받은 거던데 아닌 척 해서는 안 돼요. 또 뭐 국정원장 잘못 건드리면 의원님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사실 정치하다 보면은 많이 만나시게 되잖아요. 네. 저는 뭐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뭐 정치인들의 경우에 좀 유력 인사라고 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날 때는 이렇게 항상 아주 공개된 자리에서 제일 중간에 네네. 남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 공개된 자리에서. 예, 그래야 네. 나중에 뭐 돈을 주고 받았다 이런 소리 아예 할 수 없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7년 첫 번째 특별 사면에 김모 씨가 이제 포함돼서 이제 최고위원께서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신 상황이죠. 일단 특별 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별 사면이라고 하면 특정한 이제 그 사면 대상자를 한정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주든가 아예 형집행을 면제해 주든가 전과 기록까지 말소해 주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면, 감형, 복권이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조건을 거치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가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또 사회에 내보내면 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당연히 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면 사기꾼이에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도 거의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을 사면 대상자에 끼운다는 거는요, 적어도 법무부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공무원이면 절대로 안 넣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 네. 명단이 안 올라올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청와대에서 오히려 법무부에 누구를 넣으라고 명단을 갖다 준 거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겠다고 할 때 명단을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받으면 그 야당 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렇겠죠. 여당 쪽에서도 추천받고 또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면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서도 심사를 하게 하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상적인 사면 절차에 끼어들면 안 될 사람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입김이다. 그에 대해서 이미 저는 대강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아직까지 그걸 뭐 물증을 들이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은 그냥 그 계속 경고만 하고 있죠. 근데 뭐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뭐 법무장관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분들이 일단 첫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당황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온 천하에 다 나서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긴 뭐가 문제 없어요. 사기꾼 풀어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사면 이거 좀 의심스럽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모론이죠. 음모론. 네, 음모론이고 이제 물론 뭐 저렇게 됐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사면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사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뭐 특별하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검증해서 하는지는 또 모를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가 우리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쉐 자동차를 이제 어쨌든 렌트비를 줬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특히 특검은 높잖아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결국은 사의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그게 준용될 텐데 말하자면 본인은 뭐 포르쉐에 대한 렌트 비용을 100이 얼마를 냈다라고 하지만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일부 언론은 이제 그 시점을 문제 삼았고 더군다나 이제 같이 찍은 사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하나는 일반 차도 아니고 포르쉐 신형 뭐 아주 값비싼 그런 것을 같이 빌려 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감정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박영수 특별검사는요. 자기가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찾아냈다면 아마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 또 뭐 사기꾼과 경제공동체 이렇게 몰아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한 100번 했을 거예요. 렌트카 사용하면 사용료는 선지급하거나 곧바로 지급하잖아요. 근데 뭐 석 달 후에 줬다, 두 달 후에 줬다 그것도 경찰에서 이제 수사 들어가니까 정리한 것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 과연 박영수 특별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사기꾼에게 검사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것도 사기꾼 활동 무대를 관할하는 검사. 그럼 왜 했겠어요? 자기는 뭐 검사가 뭐 지역 사정을 잘 알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아유, 정말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런 모든 것이 명백히 조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럼 이번 사건은 정말 과거에 이제 무슨 게이트 뭐 많았잖아요. 뭐 온로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분의 어떤 기본 베이스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너저분하다.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다리를 타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보석이지 어떤 무슨 정권 실세와의 큰 빅딜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뭐 새우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수산물 뭐 포항에 되게 비싸요. 아, 비싸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값도 되게 비싸다고. 울릉도 가서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저도 저기 이번에 6월 초에 울릉도 갔다 와서 사갖고 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 그걸 독도새우를 보냈다면 그것도 10만 원 넘어가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이트가 뭐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수석을 만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것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논의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여야가 오는 23일까지 제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간에 이 법사위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경선 레이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의원들 각기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당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집중력도 없고요. 뭐 일부에서 뭐 그 익산의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서 뭐 법사위를 좀 약화시키는 뭐 새로운 어떤 뭐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 거 받자고 야당이 그런 주장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 내년 그렇게 대선까지요? 보여집니다. 예.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을 좀 알려주시죠. 해법은 뭐 당연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그 수의 힘이 그 얼마나 자신들에게 나중에 악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마음대로 멋대로 막 그 보여주는 이런 국정 수행이 결국은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강화시켰다고 보거든요. 뭐 법사위원장 지금은 줘도 되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법사위원장 점잖게 넘겨주면서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은 뭐 다 잊어달라. 앞으로는 함께 잘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래도 되는데 뭐 그 수의 힘을 믿고 계속 나가시는 이 상황이 결국은 대선에서 그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국회 시작할 때 초반에 이제 논의됐던 거기도 한데 이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가 법사위의 어떤 권한을 좀 축소하는 뭐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상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체계 자꾸 심사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는 건데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었잖아요.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사위의 권한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실 권한이 중복돼 있는 것도 있죠. 사실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 예산 심사 관련된 소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자꾸 심사만 하면 되는데 법사위에 가서 들어가면 내용 심사를 해요,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이제 법안들을. 충분히 논의했던 것을. 그러니까 상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법사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지나치게 많이 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충실하게 통과시킬 만한 유익한 법률을 좀 정리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뭐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에 율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적지요, 오히려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 대비 전체 우리 국회의원들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검사 판사 출신들이 지니는 비중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자체는 실제로 여야가 없어요. 똑같이 변호사 입장에서 법을 다룹니다. 이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의 조금 정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요, 의원님? 이게 이제 참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17대 국회의원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 법사위가 상황 행세하고 그 상원 행세하고 법사위가 갑질을 해대는 전통을 만든 게 박지원 법사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 그분들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러면 이제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더 강해지고 사실 법사위가 지금도요 법을 바꿀 필요 없어요. 체계자구 수정 권한만 있지 그 나머지는 내용을 막 바꾸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네, 어쨌든 23일 이후에 특히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 정신은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권 주자들이 내세우는 시대 정신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적 과제로서 충분히 토론되고 숙이되기를 바랍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